이래저래 연휴도 많은 10월인데 10월 들어서 장세가 조금 험난합니다. 10월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한번 핵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고님이 계셔서 조심스럽긴 한데 2,900선 밑으로 혹시나 이제 전후 정도면 분할 매수할 타이밍으로 가까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12개월 포워드 퍼라고 하죠. 퍼 기준으로 지금 한번 그 그래프를 보시면 10.2배 정도까지 지금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제 앞쪽에 얼마나 이제 위기가 있을 때 빠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미국 서프라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도 있었고,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많은 그런 큰 위기들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우리 포워드 기준으로 퍼가 한 8배, 9배 정도 수준으로 이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제 한 9배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아주 큰 위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기가 아니면 한 10배 정도까지 일단은 이제 떨어졌으면 원래는 한 14배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4배 있다가 지금 10배까지 떨어진 건데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2015년도 이후로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일매수를 2,000억 이상 했던 날을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는데 2,000억 이상 산 날 1개월 뒤 그리고 3개월 뒤를 보면 빠졌을 때보다 올랐을 때가 훨씬 더 많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물타기를 기다렸거나 신규 매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시그널로 삼아 보시는 것도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짝 곤란한 질문. 네. 신규 매수 몰빵 아니면 분할? 분할이죠. 왜냐하면 PER 10배 밑으로 언더슈팅도 순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2,600, 2,700이면 또 PBR 1배 정도 이야기 우리 많이 하는 그때거든요. 그러면 2,900에서 2,000 그 사이가 결국에는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 있게 매수하자.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기는 한데 그거를 당장 이런 느낌은 아니고 여유 그렇죠. 있게 네네. 이제부터는 시장을 조금씩은 아주 보수적인 시각은 걷어도 된다. 이 정도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저 시그널을 한번 기다렸다가 저게 나오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가격을 보지 말고 수급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과거에 저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저희는 예상하시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로는 이제 미국 정부 예산안이라든지 부채 한도 이슈가 아직까지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한 미국의 정치적 불협화음들 이것과 이어서 저희가 다뤘던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슈 거기서 불거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현재는 새로운 이슈들 부정적인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영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저점을 예단하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최소한 가장 큰 악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부채 한도라든지 예산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좀 지켜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민 부장님이 보여드렸던 차트 PER 차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2005년도부터 보면은 코스피의 장기 PER은 9.8배가 평균입니다. 근데 현재 PER이 10.1배예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말은 마냥 이게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조금 그렇진 않은 것 같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은 민 부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낮아졌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하지만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PER이라는 거는 주가 나누기 이익이에요. 근데 PER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PER이 낮아졌는데 이익이 낮아지게 되면은 주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PER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봤을 때 최근 수주간 미국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은 공급망 훼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 인상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이던스를 조금은 낮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3분기 실적 시즌도 약간은 1, 2분기와는 좀 다를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벌써 곡소리가 꽤나 나오는데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해지네요. 우리 주식 발굴단 프로그램을 이렇게 꾸준히 시청해 오신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팀에는 슬슬 사보시죠 하고 또 우리 또 정다운 연구원은 또 조금은 아직은 조심하시죠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불안 요소 어떻게 뭐로 꼽고 있습니까, 민 부장님은? 일단 우리가 주가는 이제 EPS 곱하기 퍼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보통 계산을 하죠. EPS 한 1,000원 정도 보는데 퍼 10배 정도 주면 10,000원 정도 적정 주가다.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거를 좀 쉽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의 이제 몸값을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력을 EPS라고 생각하고 그 실력에 대한 평가를 이제 퍼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지금 실력보다 앞으로 실력이 중요하겠죠. 지금 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야 되니까 실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안 좋은 이유를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조금 전에 이제 퍼가 실적이 낮아지면 이제 퍼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제 그 주간 단위로 이제 그 12개월 순이익을 제가 주간 단위 성장률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8월달 이후로 보시면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익이 실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정체하거나 저렇게 빠지니까 주가는 당연히 지수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행히 지금 뭐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데이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행히 이번 주 들어서 제일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에서 주간 단위입니다. 이게 계속 연속이 돼야 되겠죠 이제 주간 단위로는 어쨌든 0.3%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 데이터로서 일단 나왔다. 그거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S&P 500 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빠지다가 지금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실적에 대한 평가, 실력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드려봐야 되는데 왜 이제 주가를 흔들리는지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파란색 선이 있고 이제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이제 금리고요, 장기 금리고 파란색 선이 PR인데요. 파란색 선이 PR이 금리가 낮을 때 높고 빨간색 선이 낮을 때 빨간색 선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PER은 떨어지는 거 보시죠. 근데 최근에 우리 금리가 어떤가요, 지금? 금리가 갑자기 지금 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3에서 1.5%까지 저렇게 튀는 그림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실력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게 이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불안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지금 꺾였는데 살짝 돌아설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살아줘야 되고요. 네. 살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의 상승 속도는 가파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뭐든지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도 좀 완만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이 좀 완만해지려면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급 그 병목 현상이 조금 완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면 조금 더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를 이익 곱하기 PER 배수, 멀티플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틀로 주가를 보는 거고 멀티플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익에 대한 부분이 서로 엇갈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뷰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요인들 가운데 중국 전력난 부분 조금 더 한번 따져보죠. 요즘 뭐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일부러 전력난을 일으켰다 하는 이런 어떤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맞아요. 뭐 다양한 썰이 이제 있는데 아니 뭐 호주에서 석탄 다시 들여온다고요? 네, 하역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10월 4일에 있었기는 한데 중국의 석탄 그 중에서도 에너지탄 그러니까 발전에 사용하는 석탄을 봤을 때 중국의 총 수요 중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물량이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호주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일단 중국에서 지방 이제 국영 에너지 기업들한테 어떻게든 에너지 수급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나요? 안 하셨나? 대본에 있는데.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 정도에 이러한 부양책들을 좀 발표를 하고 내년 4월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액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중국이 현재 디레버리징,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 그 상황에서 경기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건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중국이 완화적인 정책을 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 이제 내년 10월쯤 해서 20차 당대회 개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차세대 지도부 출범 전에 보통 이러한 경기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는데 그 시기가 바로 한 4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는데.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액션에 들어가고 올 연말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 기대감은 당장 10월부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중국 정부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완전 무너질 때까지 중국 정부가 가만히 놔둘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회담 한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화상으로? 네, 화상으로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만난다고 화상으로 중국 정부도 장기화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중국은 현재 병부터 주고 약을 나중에 주겠다는 거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PMI가 저렇게 50 이하로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좀 나왔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그냥 지준율 인하 정도가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기도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남아있는 이벤트 중에 11월 달 초에 이제 당대회가 있습니다. 19기 육중전회라고 당대회가 있고 또 12월에 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에 있는 이벤트에서 혹시라도 시장 친화적인 좀 이야기라든지 코멘트라든지 뭐 발표가 나온다면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니 근데 장이 이렇게 밀릴 때마다 어떨 때는 뭐 1조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던 게 우리 개인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 장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개인 매수 열기가 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리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이거는 다뤘던 부분인 것 같은데 10월부터 12월 달 사이가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왔던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수급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 빠지면 예전처럼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사주면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 계절적으로 이 4분기가 수급상으로 개인들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 최근에 제 주위에 이렇게 뭐 좀 파악을 해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몰렸잖아요. 사서 고점에서. 팔기보다는 아예 버티자. 맞아요. 좀 약간은 좀 속상하지만 좀 포기하시면서 약간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새로 살 자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팔고 새로운 걸 또 사야 되는데 이 멈춘 상태에서 신용까지 지금 좀 막으려고 하는 규제하려는 움직임, B2를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 되니까 수급적으로 좀 돌파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는 뭐 팔아야지 수익을 챙겨야지 수익을 챙길 겨를도 없고 이제는 개인들이 반대 매매가 뭐야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전처럼 많이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고팔고를 못 하시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용 부분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신용 대출은 규제가 나오기도 하고 증권사에서도 자체적인 뭐 리스크 관리 측면인지는 몰라도 이제 신규 대출은 안 하겠다는 회사가 많은데 그 전에 정영권님 지금 이번 10월 초순에 이 급락장에서 이른바 신용잔고가 좀 많이 털렸나요? 10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잔고가 24.6조 원 정도 되고 퍼센트로는 0.94%인데 9월 13일 25.7조 원에서 이렇게 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과거 신용융자 감소기에 고점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빠졌던 거 생각하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조금 구분해서 볼 거는 신용융자가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신용융자는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다가 주가가 빠지고 나서 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시장에
하락 트리거가 됐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주가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은 될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집어넣어 보시다 보니까 보이는 지수대가 있으세요? 지수대 잡기는 어려운데 과거에 봤을 때 PBR 1배 정도가 조금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왔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000, 너무 숫자가 낮아서 조금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 2650에서 1700 정도. 1650이요? 가 PBR 1배. PBR 점에서 좀 그렇게 보고 PBR 있습니다. 1배 지점이 거기다. 네, 맞습니다. 댓글 각오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안 웃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매수 시점을 갖다가 조율하고 있더라도 아무거나 잡을 수는 없잖아요. 실적 좋아질 만한 거.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비단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라든지 22년도에 대한 이익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러한 기대치가 좀 내려와야 오히려 시장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오히려 하시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다 지금. 맞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매출액은 701조 원, 그리고 YOY로는 12.4%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3분기가 4분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러니까 발표된다면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현재 3분기 69.7조 원 예상을 하고 있고, YOY로는 45.0%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단은 우리나라가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4분기보다도 오히려 3분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이익단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46% YOY, 자동차가 285%, 철강이 341%, 화학이 81%, 운송이 395%. 물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익이 확실하게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일부 있기는 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는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는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는 것들, 언제나 주가라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숫자들은 어느 정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좋냐 나쁘냐를 좀 더 중요하게 볼 텐데, 그런 관점에서 1개월 전 대비해서 3분기라든지 4분기 모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된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철강, 운송, 그리고 보험, IT 하드웨어, 건설,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상사나 자본재 쪽, 아니면은 비철목재 쪽, 이런 쪽이 좀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는 아직 확언은 할 수 없겠지만 이익 추정치가 조금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에는 이익 쇼크가 나는 종목들이 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크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부 종목이요. 이익 프리뷰 자료, 그러니까 이익 전망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서 확실하진 않는데, 같은 리서치 센터에서 업종 담당자들이 쓴 자료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종목에 대해서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물론 상당수라고 하지만 뭐 한 4-5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종목, 코스피 기준으로 뭐 7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좀 확산되느냐의 여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생각했을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9월 달에 시장이 약간 불안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익 서프라이즈가 2분기에 좀 났었고, 그리고 3분기 내지는 뭐 내년 혹은 내후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성과가 좋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 그래도 이익을 믿을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9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게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종목들을 좀 살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긴 하지만
항공 화물로 인해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11월부터 어찌됐든 위드 코로나를 좀 시행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업종 종목 정리해드리면 은행이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원자재와 관련된 철강, 뭐 상사자본재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종목이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 부장님도 한번 섹터하고 종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는 주도주가 약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할 때 기관들이 이제 좀 주력해서 이렇게 편입한 업종들을 보면 미디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도 조금씩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관심 없었던.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상승 트리거는 있었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추석 때부터 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다들 이러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정도에서만 우리나라 드라마가 먹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글로벌 뭐 30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1위 하면 우리나라 이 드라마가 앞으로 더욱더 잘 될 수 있고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콘텐츠리 같은 경우가 이제 또 11월에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또 단독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곧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항상 기대감의 주가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 지옥이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지옥이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11월 19일 정도로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만 알고 있는데요. 방영이.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영화관 메가박스 턴어라운드 하면 저희 콘텐츠리 정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네. 엔터는 이제 뭐 BTS의 오프라인 공연 재개가 트리거가 된 거죠. 네. 근데 BTS만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네. 우리 여자 아이돌 쪽에서는 또 우리 블랙핑크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블랙핑크도 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 분위기가 나타나면 우리도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이제 하자 이렇게 되면 엔터주들의 돈 버는 그 국단이 뭐 굿즈 팔든지 아니면 앨범 팔든지 아니면 나머지가 콘서트거든요. 근데 콘서트 이게 막혀있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엔터주들은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기 콘서트 때문에. 콘서트 하면 굿즈도 또 팔잖아요. 네, 그렇죠. 임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래저래 무슨 뭐 재난지원금 수시로 풀어주거나 뭐 이런 저런 부양책 하는 것보다 네.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만큼 경제나 주식시장이 좋을 게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또 이제 슬슬 찬바람 부는데 이러면 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절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익 기대치, 이익 컨센서스가 하락할 때 이러한 배당주들이 좀 좋은 성과를 보인다. 이런 두 가지 부분 때문입니다.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제 월별로 배당 수익률이 좋은 것에서 배당 수익률이 안 좋은 종목의 수익률을 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건데 10월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익 기대치가 내려올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OP 마진이라고 해놓은 거는 결국 이익 컨센서스가 내려온다는 거는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을 좀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그때 시점을 파란색 네모 박스를 쳐놓은 건데 보시면은 그때 그래도 배당 쪽이 성과가 괜찮았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면은 배당 쪽 볼만하지 않겠느냐. 앞에서 이제 종목 리스트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은행주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네.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 배당으로 배당 수익률 한 6%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배당 은행주들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 부장님도 배당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저 이 부분은 뭐 정다운 연구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높은 업종들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또 뽑아보니까 한 2% 이상 되는 업종들이 방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업종들이고, 역시 금융주들. 네, 방금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은행 업종이 배당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 증권, 보험 이들 쪽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배당의 안정성까지 감안하면 은행 보험이 약간 그런 공통적인 또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험주들은 요즘 52주 신고가예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맥쿼리 인프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맥쿼리 인프라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한 6% 정도 전후에 배당 수익을 매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사회 간접 펀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도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료 도로 있잖아요. 네. 네. 그 좀 속상하잖아요. 하이패스 결제. 네. 뭐 도로 다니는데 돈을 이렇게 내야 되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고 불안할 때 오히려 안전적인 대상으로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맥쿼리 인프라가 주가가 좀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배당 가점에서 좀 사두시면 지금 뭐 가격대에서도 한 5.7% 배당 수익률은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빠지면 배당 수익률은 또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